스탁 옵션이라든가 메이저 지분을 갖고 있다면 핵심 개발자들에게 자기 지분 내놓을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 시기 못 넘기면 어차피 그거 다 휴지되거든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1번이 뭐냐면 누구 내보낼지가 아니라 누구를 킵해야 되는지를 먼저 리스팅을 합니다. 먼저 그분들부터 챙깁니다. CEO들이 실수하는 게 이상하게 막 꼬아서 사람 힘들게 해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나가는 사람들의 탓이냐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사람마다 다 과거에 잘못한 게 있는데 지금 반성합니다. 반성해 반성. 지금 반성하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견뎌야 되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 이제 기업들도 많을 텐데 우리 CEO들이 좋은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조직 구성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고 진짜 또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HR 전문가이신 우리 황 대표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교과서 같은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CEO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지만 정말 마지널 기업들의 경우에 제가 보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대표가 패닉에 빠져 있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완전히 반대로 분명히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희망회로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CFO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본인만 긍정적으로 하는 경우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산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명확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지표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들을 많이 보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스타트업 대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조언,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잘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실무적인 경험을 인사이트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좋은 저렴하게 좋은 기회로 장기적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기회를 또 배우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럴 때 이래서 우리 아까 우리의 핵심 경쟁력,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 미션, 비전 이런 걸 좀 더 가다듬는 이런 시기가 돼서 정말 단기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우리 회사의 미래를 보고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핵심 인재들, 개발자들 그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보상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근데 캐시는 좋지 않죠. 그렇죠. 어차피 캐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부 남아있던 스탁 옵션이라든가 대표가 만약에 메이저 지분을 갖고 있다면 이럴 때 그 핵심 개발자들에게 자기 지분 내놓을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 시기 못 넘기면 어차피 그거 다 휴지되거든요. 이럴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용단을 좀 내려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여러 가지 옵션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사실 그런 옵션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수도 있죠. 패닉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하나를 놓고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실컴에서 일할 때 제가 아까 언급한 거의 2천억을 2년 안에 쓰고 망한 스타트업은 막판에 CEO가 그만둬버렸어요. 먼저 그만둬버렸어요. CEO가. 먼저요?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CEO가 정리를 하는데 그냥 먼저 빠져나가버리고 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잘 되는 또 제가 이제 여러 스타트업 일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그런 어려움에도 성장하는 기업, 그 스타트업을 보면 정말 말씀하신 그 어드바이저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보드 오브 디렉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보드 디렉터들이 거의 그냥 회사의 일원인 것처럼 근데 말씀 굉장히 싸게 물론 이제 뭐 투자를 받고도 쉐어를 스탁 옵션을 주고 하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면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했던 스타트업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확 오르고는 보다도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게 우리 스타트업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업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업이 망하냐 흥하냐는 CEO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CEO가 이런 위기 상황에 정말 나쁜 건 뭐냐면 나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나쁜 결정하는 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충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좋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나쁜 결정보다도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결정을 안 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정을 미루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무를 좀 게을리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정말 CEO가 그만두는 지금 윤 교수님 말씀대로 결정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변에 있는 인사이트 있는 분들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나리오별로 그런 것들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최소화시키죠. 실패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공감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얘기했잖아요. 조정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
호경기일 때 그냥 막연히 투자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 또는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을 마구 뽑았다가 그때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은 실수였겠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이제 아닌 게 판명이 돼서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CEO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남 탓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의사결정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과거에 내가 의사결정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잘못된 게 판명이 되면 판명된 다음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보통의 인간들은 그걸 회피하고 싶죠. 그리고 남 탓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못 의사결정한 게 아니라 들어온 네가 잘못한 거야 뭐 라든지 또는 뭐 CTO가 잘못한 거야 뭐 CFO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남 탓하는 순간 조직이 결속력이 완전히 와해될 수 있으니까 CEO의 기본 자세는 심지어는 자기 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내가 과거에 잘못 생각했네 라는 되게 솔직한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게 그 남은 멤버들한테 굉장히 좋고 상황이 나빠지거나 뭐 우리가 런웨이가 굉장히 짧아졌다 투자가 지금 여의치 않고 이러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하되 좀 담담할 필요가 있어요. 막 그걸 뭐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 큰일 났어 뭐 어쩔 줄 모르겠어 이러면 옆에 있는 애들이 진짜 나가면 안 될 핵심 인재들도 나가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경영이란 게 원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미래를 예측하다 보면 틀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조금 상황이 안 좋게 됐어. 그러하니 좀 이러이러한 것들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정이나 태도가 담담하고 자신감이 좀 넘쳐야지 그 실제로 조직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뭐 CEO의 어떤 업보이기도 한데 그걸 뭐 연기를 잘해야죠. 속은 뭐 진짜 이게 타 들어가겠지만 쫄리고 막 내 인생이 다 가라는 이 회사가 날아가는데 이 생각이 있지만 표현을 담담하게 해야죠. 아무렇지도 재밌는 않은데. 얘기가 있잖아요. 그 CEO가 방에 있는 이유. 혼자서 올 수 있는 이거든요. 그렇죠. 혼자서 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공간이 건가요? 필요하다. 와. 진짜 뭐 사업하는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그게 혼자 막 머리 쥐어뜯고 나 진짜 바보였어 막 이런 생각하지만 또 밖에 나와서는 와 경기가 이렇게 급변하는 줄 몰랐네요. 그러나 우리는 대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조직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나름대로는 정비해야 되니까 라고 하고 정비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힘들겠지만 설득해서 내보내야 될 분들은 내보내고 꼭 잡아야 될 분은 잡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HR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하시는 차 교수님께 질문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없었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CEO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네. 근데 결정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 오, 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데이터를 많이 들여다보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자문하는 모 기업 같은 경우는 교수님 지금 고객 경험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직원 경험을 생각해야 될 때예요. HR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들이 여기를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진짜 가치를 찾고 동기부여를 만들게 해주고 이런 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없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한테 필요한 게 물론 엄청난 고객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직원 경험 이런 게 굉장히 화두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솔루션은 없지만 실제로 프로젝트를 지금 하면서 직원들의 성과 데이터 그다음에 남는 로그 데이터를 어떻게 남겨야지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고 이들이 여기서 이걸로 베니핏을 얻는다는 확신과 함께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를 HR 전문가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황 대표님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네, 같아요.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과 이제 대기업들에서 피플 애널리틱스가 요즘 화두가 되고 맞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피플 애널리틱스 관점에서 사실은 많은 데이터가 중요한데 특히 테크 기업들일수록 가장 중요한 결과 변수는 리텐션이거든요. 핵심 개발자들 특히나 또는 뭐 핵심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의 정말 중요한 기획자라든가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이분들이 나가지 않는 게 핵심이거든요. 물론 잘 뽑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일단은 잘 뽑은 분들이 나가시는 것은 최악이거든요. 우리 테크 기업들에게. 그래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물론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할 엄두도 안 나지만 일정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미리 축적해 놓고 그거를 잘 분석을 해서 특정인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나갈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HRBP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을 사전에 만나서 케어해주고 보상도 나 다른 회사 갈 거야 한 다음에 주면 효과가 없거든요. 돈을 똑같이 줘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매니지먼트도 그 사람의 좀 더 인간적인 케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그런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그건 아는데 그 데이터가 쌓일 필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지를 일단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하고 싶은데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기본적인 데이터밖에 없어요. 학력, 전 직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보상 데이터 전에 이제 평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 데이터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의미 없는 평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승진할 때 한번 몰아줬다가 승진하면 한번 깔아줬다가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고 거기도 또 이제 수치적인 것밖에 또 없다 보니까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되게 힘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좀 쌓여 있어요. 대기업들도 그렇고 또 스타트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은 또 그런 프랙티스나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엑셀에 있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현업에 있는 매니저들이 사람을 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에 이어서 당장 우리가 이거를 이런 위기에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기회에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돼서 인사 쪽도 많이 변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사람 리텐션을 어떻게 할 거냐는데 롱 하이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 경우에. 내보내야 되는 경우를 아이고 말씀하시는 내보낼 수도 없고 이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타트업에서 사실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하이어를 하고 보니까는 잘못했어. 근데 일단은 제대로 하여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시스템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용 시스템을 정말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게 있고 요 얘기를 먼저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지금 대부분 요 위기를 겪게 되는 회사들을 뜯어서 보면 대부분 가장 어려운 데가 100명 전후반입니다. 요 회사들이 제일 어려워요. 100명에서 많게는 한 200명 사이까지. 그게 왜 그러냐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다가 한 6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눈덩이가 커져서 점점 스노우볼 이펙트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많은 실패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용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C레벨들, CTO, 뭐 CFO, 뭐 CPO 이런 분들한테 채용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줘버려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기능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회사는 어쨌든 넥스트 펀딩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가니까 그때 뭐 좋은 사람 있으면 다 뽑아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롱 하이어도 많이 생기게 되고 왜냐면 급하니까 막 뽑는 거죠. 많이 안 가르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펀딩의 이슈가 오게 되면 일단 런웨이 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채용의 에러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조직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조직의 신뢰가 깨질 때가 이제 롱 하이어들이 들어왔을 때 신뢰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실력이 기본이 돼야 신뢰가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의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에서는 실력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신뢰가 안 쌓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업은 뭐 벌써 막 150명, 200명 돼 있죠. 200명 되면 벌써 인건비가 한 10억, 15억, 20억씩 돼버리거든요. 그럼 인건비만 해도 한 3년이면 100억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롱하이어라는 거를 조기 경보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해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그래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좋냐 나쁘냐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그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수습이라는 것인데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거의 2달 반이 지나서 3달 됐을 때쯤 마지막에 레스콜을 하거든요.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내보내 주세요. 안 되죠.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분이 미스핏이냐 아니냐는 거의 한 달 안에 판단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기업도 아니라 개인도 잘못된 회사에 있으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빨리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좋은 분인데 회사가 잘못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랙티스와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생각한 건데 회사가 임직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회사 철학이 없는 것 같으네 아니면은 뭐 자금이 안 좋으네 아니면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아까
저기 윤 교수님이 딱 질문하셨잖아요. 차 교수님한테 데이터 전문가신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예전에 제가 우리 홍 기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하워드 실츠가 하는 얘기가 가장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저는 CEO의 입장에서는 내부 고객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분이 뭐 직접 마케팅을 하고 직접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원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데이터라든지 이분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고 그분들의 케어만 잘 된다라고 하면 저는 큰 문제 없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제 야후 사례나 구글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물론 닷컴 버블 꺼지는 것과 금융위기의 차이도 있지만 그 사람을 다루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야후가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한 번에 쉽게 무너졌던 이유는 중간 관리자의 역량, 역할 이것과 그 당시 2008년도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가졌던 조직 역량 중에서도 이제 그 조직장들의 중간 허리, 이 중간 허리의 역량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CEO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1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에 있는 현장 매니저 이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은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니저를 떠나는 거예요. 나 우리 대표가 싫어서 못 다니겠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내 옆에 있는 동료랑 뭐가 안 맞거나 내 바로 위에 있는 팀장과 안 맞아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중간 매니저들의 리더십을 챙기는 게 굉장히 50명에서 100명, 200명 할 때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신 100명 전후가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인원이 늘어나서 처음에 10명일 때는 조직 문화가 잘 세팅되어 있던 회사가 한 30명까지는 잘 되고 100명쯤 되면 이때는 사실 조직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머조리티가 되는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때를 잘 넘기면 한 150명쯤 되면 이 조직 문화가 이제 좀 점점 그게 어쨌든 뭐 초기에 있었던 문화가 그대로 유지됐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금 변화된 형태의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든지 간에 안정화가 되는데 한 100명 말씀하신 딱 그 타이밍에서 이제 조직 문화에 일종의 아노미 상태가 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나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특히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그럴 때 그냥 자기 생각들을 마치 조직의 미션인 것처럼 전파하기도 하고 강요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오히려 CEO가 사실은 회사가 급성장할 때 그런 조직 문화의 전파에 대해서 더 신경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 문화에 잘 맞는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업 성장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찔리는 게 2008년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야후 써니벨 본사에서 제가 중간 관리자였거든요. 그러셨군요.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괜찮아요. 사람마다 다 과거에 잘못한 게 있는데 지금 반성하면 돼요. 아까는 나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안 돼. 네. 반성해 반성. 지금 반성하고 우리가 용서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런 중간 관리자들의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들어보니까. 그 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의 성장 팩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아까 황 대표님 말씀은 사람 뽑을 때부터 잘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인턴 기간이나 이런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기업과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차 교수님 같이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이제 걸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만 이게 그 참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옛날 기억을 되짚어 보면 저는 이제 97년도에 이제 반도체 회사에 있었고 그 뒤에 야후, 구글 이런 회사에 있어봤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노동법 자체가 다르지만 저는 그런 법인의 한국 지사에 또 있어봤기 때문에 보면 그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선제적인 게 뭐냐 1번이 뭐냐면 누구 내보낼지가 아니라 누구를 킵해야 되는지를 먼저 리스팅을 합니다. 네, 먼저 그분들부터 챙깁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현업 조직장들이 별도 미팅을 아주 1대1로 선제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 단도리를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물론 필요한 인력을 만약에 꼭 내보내야 될 상황이 되면 명확히 그 인력을 잘 집어서 그러니까 이때는 저성과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을 잘하더라도 우리 현재 비즈니스가 만약에 필요 없는 비즈니스가 있으면 통째로 덜어내는 이런 결정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어려운 결정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잘 내보냅니다. 사전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니까 올바른 판단들을 하게 되거든요. 패닉이 오면 그게 안 돼요. 근데 올바른 판단에서 고생한 분들을 좋게 내보내 드리고 또 잡도 찾아주고 회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세브런스 패키지도 잘 주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분들이 나간 다음에 내부 인재들한테 보너스를 또 줘요. 이게 이런 회사들이 하는 방법인 거죠. 강 대표님 말씀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좀 현장에서는 치사한 CEO들도 많이 보죠. 내보낸 사람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그런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렇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정보도 주고 얘기하면 다들 납득하고요. 알아서 큰 나쁜 마음 없이 그냥 딴 회사에 가서 또 옮기면서도 전에 있던 회사한테 욕하지 않고 칭찬하고 이럴 텐데 이상하게 막 꼬아서 사람 힘들게 해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들이 나가는 사람들의 탓인 양 이렇게 아까 제가 남 탓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하여튼 좀 치사한 행동들을 하면 그게 두고두고 나중에 짐이 돼서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부여해서 결국은 이제 그분 탓으로 이제 나가게 하는 그런 경우인데 결국은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죠.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CEO 분들이 패닉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담담하게 직원들과 솔직하게 공유하고 또 이런 내보낼 때에도 미리 아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나가는 것도 좀 나이스하게 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네요. 사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VC들이 그냥 투자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함께 마주 앉아서 이 위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조언하고 코칭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종의 파트너 같은 관계이죠.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제 VC 즉 투자자들과 CEO 간의 관계나 신뢰가 더 두터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조언 좀 주시겠어요? 제가 99년에 경험을 한 건데 어떤 모 투자회사의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아니 투자를 해놓으면 그 투자회사를 관리하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성공 확률이 높지 않냐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벌써 99년입니다. 근데 그때의 CEO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관리 코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웃기는 얘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당연히 관리를 해서 그 회사가 엑시트를 해서 그거에 대한 부를 같이 나누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뿌려놓고 기다리고 하는 형식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투자할 때서부터 뿌려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회사와 같이 나는 파트너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으세요. 그럼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내가 여기 이 회사에 투자하면 끝까지 이 회사를 케어하고 연결시켜주고 네트워킹에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후속 투자도 도와주고 글로벌도 하고 이게 기본인데 그때 당시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는 위기 상황, 우리가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가 다 합심이 됐다. VC에서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인지하고 이미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그러한 단계에서 스타트업들이 이제는 혼자 독고다이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이런 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윤 센터장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스타트업 대표님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인데 이제 대출을 받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에 어떤 결정 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 요즘 사실 그런 좋은 대출 프로그램도 많아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해서 굉장히 저리로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게 좋으냐 또는 같은 자금은 1억이다 2억이다 할 때 1억 2억을 투자로 받느냐 대출로 하느냐는 굉장히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갚아야 되는 돈이고 당연히 공짜가 아닌 거고 투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투자라는 건 뭐 어떤 회사의 지분을 이제 대신 드리고 받는 건데 여기서 이제 투자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투자가를 만날 수 있다면 대출보다는 투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롱텀으로 좋을 것이고 그 좋은 투자가를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대출을 받는 게 제가 한번 만났던 어떤 스타트업 대표는요 투자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참견하고 힘들게 한대요. 굉장히 소액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본인 소식건 잘 못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랬던 그런 생각이 또 우리 황 대표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네, 저는 두 분 말씀에서 이미 나오긴 했지만 생태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보면 단순히 돈만 이렇게 투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특정 AC, VC 같은 경우에는 아예 C 레벨을 다
고용하는 것까지도 다 연계해서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본인들 회사에서 사회이사도 이렇게 파견을 해서 모니터링도 하지만 멘토 역할을 또는 코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첫 번째 투자 받을 때에 어떤 투자자들을 만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팔로우 투자도 되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 투자자를 정말 신중하게 잘 만났을 때 이분들이 또 팔로우 투자도 연결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다시 뭐 인재들이나 또 다른 투자자들을 또 연계해 주시기도 하시고 해서 초기에 그런 투자자를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뭐 눈과 또 그런 기회를 확보하는 거 점점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투자를 받으면 좋아서 덥석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좋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눈도 또 중요한 네, 것 같네요. 네. 좋은 투자자가 사실 되게 어렵죠. 좋은 투자자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윤 센터장님은 저한테는 좋지만 최 교수님한테는 안 좋을 수 있죠. 안 좋을 수 있죠. 좋은 투자자는 사실 나한테 잘 맞는 투자자가 좋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투자자들은 사실은 간섭이 너무 심하잖아요. 어떤 창업자는 그런 간섭이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뭐 우리 친아버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남 간섭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분이 너무 싫겠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좋은 투자자를 고를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한테 맞는 투자자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MBTI부터 사주 뭐 여러 정말 가지가 사주를 보기도 하나요? 관상도 보나요? 투자자들도 관상도 좀 사주, 보기도 하죠. 관상, 뭐 MBTI, 뭐 혈액형, 뭐 등등의 것들을 쭉 보고 나한테 맞는 투자자를 고를 수 있으면 고르는 게 좋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데이터예요. 그것도 오랜 경험의 데이터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좀 경계해야 될 건 그건 있어요. 사실은 창업자가 불편해하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되죠.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자꾸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두 번 이상 하면 잔소리잖아요. 창업자가 공감해서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잔소리 막 하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실제로는 변화되는데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잔소리에 그치고 사실은 관계만 서로 나빠지니까 그건 그 투자자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창업자도 사실 여기에 주제가 이제 신뢰 문제잖아요.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어떤 신뢰가 쌓이냐 보면 신뢰라는 건 사실 사소한 데서 쌓여가잖아요. 우리가 뭐 한 번 봤는데 최 교수님은 잘생겼으니까 신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 교수님하고 여러 번 만나봤는데 맨날 술값도 먼저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그런 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분은 참 신뢰할 분이야.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쌓였던 게 그 경험치들이 쌓여서 신뢰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특히 투자자와 이제 피투자사의 관계에서는 돈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걸려 있는 데인데 더 조심하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좀 자제해야죠. 그리고 황 대표님 말씀처럼 도와줄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그것도 좀 너무 과하면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자제하고 적절한 수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진정성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투자의 진정성은 수익 창출의 진정성이고 매출의 증대나 또는 결국 그 가치를 올리는 게 진정성 있는 거지 뭐 투자하시는 분이 좀 복지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진정성이라는 걸 오해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진정성이 있더라도 원하지 않으면 주면 안 돼요. 원하는 선까지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사실 다른 것도 중요한데 창업자들한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이제 투자자가 거꾸로 아무래도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나 또는 케이스를 많이 하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라. 이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또는 힘들면 나한테 와라. 소주다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죠. 야, 그게 바로 좋은 투자자 같네요. 우리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위기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닷컴 버블처럼 엄청난 버블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치만 또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HR이나 뭐 아니면 VC와의 관계 모든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많은 조언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티타임즈 구독하시는 많은 스타트업 분들께도 도움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끝내면 좋겠지만 끝내기 전에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힘이 되는 뭐 어떤 이야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가 존버 존경스럽게 버티라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어떻게든 간에 이런 위기 상황은 버텨내게 되면 그 기업이 카카오가 네이버가 되고 페이스북이 되고 구글이 되고 이런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와서 모든 경제가 글로벌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1조 달러 기업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도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되면 틀림없이 1조 달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저의 입장은 이제 스타트업과 투자가들의 어떤 중간에서 중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좀 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서 얘기를 많이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응원이라기보다는 늘 응원하죠. 저는 늘 응원하고 성장하시는데 필요한 걸 하는 역할이라서 늘 응원하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중동 마음에 새기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만히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쏠림 현상 없이 신중하게 또 때론 다른 전략이나 다른 옵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또 메시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황 대표님. 네, 저는 뭐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자주 만나는 그 스타트업 초기, 중기 스타트업 대표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스타트업에 오셨으면 어차피 한 번은 겪게 되는 한두 번은 겪게 되는 그런 인더스트리에 계신 겁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어차피 그런 업종을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그럴 만한 지금 시기가 온 거고 또 이번 위기를 통해서 본인들도 좀 더 성숙한 아마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린다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 언젠간 지나가겠죠. 네, 그때 그게 돌이켜보면 2개월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6개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한 가지 입장만 보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잘 들으셔서 이 위기를 잘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월 뒤에 검증대에 세워지시게 될 우리 김영덕 센터장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내기에서는 지겠지만 그래도 뭐 길에 6개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투자자 뭐 창업자 두 분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에게는 사실 자기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철학대로 투자하는 뭐 경기나 이런 데 붙이면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그냥 소신껏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창업자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 진짜 이게 큰 대변수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첫 번째 상황을 잘 분석하고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면 좋겠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헤쳐나갈 방법은 반드시 있다라고 그 전제하에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길을 찾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창업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냥 경기를 따라서 막 투자하는 프로사이클링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이분들이 또 어려울 때도 우리 스타트업들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셨죠. 네, 그 응원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희 다음은 2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